33번부터 35번 춘향전입니다. 여보 장모 춘향이나 좀 보아야제. 이몽룡의 대사입니다. 여기 여보 장모 불렀으니까 지금 월매에게 몽룡이가 말 걸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서방님 몽룡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거는 몽룡의 대사가 아니라 월매 대사네요. 이거는 몽룡의 대사. 바로 아래 거는 월매 대사입니다. 향단이 말씀드리되 지금 문을 닫았으니 발화를 치거든 가사이다. 지금 문 닫아서 갈 수가 없으니 발화를 치거든. 발화를 치는 건 통금이 풀리는 걸 알리는 소리입니다. 통행 금지가 있었던 거죠. 일정 시간이 되면 종을 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이때 마침 발화를 댕댕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이고 일단 아침 새벽에 가는 거니까 이왕 가는 거 춘향이 죽을 들고 가는 겁니다. 춘향이의 죽이든 상을 이고 등을 들고 아주 거둡죠. 어서또는 뒤를 따라 옥문과 당도하니 옥 앞에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이도 광고롭네. 이 사람의 흔적이 조용해요. 사람이 별로 안 다녀요. 사정이는 옥리겠죠. 옥의 간수 이런 거죠.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막 정신 못 차리면서 서방님이 오셨는데, 자 지금 서방님이 오신 거는 뭐냐면 비몽사몽이니까 꿈이에요. 춘향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서방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관이요 몸에는 홍삼이라. 상사 일념 끝에 만단정에 하는 차라. 이거 보면 꿈의 내용이에요. 막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상사 일념 아주 뭐 한 마음으로 계속 생각만 한 끝에 만단정에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더 만나서 막 정을 나누고 있겠죠. 꿈의 내용인데요. 꿈의 내용이면 재밌는 건 머리에는 금관이고 몸에는 홍삼을 입었다는 건 귀한 신분이 된 거죠. 관을 쓴 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귀한 자리에 귀한 사람이 된 몽룡이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사실은 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몽룡이는 어사또이기 때문에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어, 변장을 하고 거지를 변장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춘향이는 꿈속에서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 있을 소냐. 어서 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모르는 말씀이요. 여기서 동원이 마주치는데 사또가 있는 곳이 마주보고 있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가 의심해서 여기저기 물어볼 것이 분명하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기다리십시오. 뭐 어때? 연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르게 가만히 있어.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누가? 춘향이가 일어나겠죠. 암행어사 목룡이가 부른 소리에 춘향이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어서 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다는 말을 하게 되면 기절하고 담락 간이 떨어질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가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지금 이 말을 이 말은 월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 말을 한 월매에게 말하는 거죠.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 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떨어지기 쉽소. 뭐 넘어지기 쉽소. 이후에는 오실라 마옵소서. 오시지 마세요.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려라. 왔다. 자, 월매 대사죠. 야, 나는 염려하지 마. 여기서 나는 월매죠. 난 염려하지 마. 정신 차려. 왔어. 주제가 빠져 있네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말해주시오. 꿈 가운데 임을 만나 만단정회 하였더니 앞에서 만났죠. 혹시 서방님께 기별하소. 언제 오신다는 소식 왔소? 벼슬을 받고 내려온다는 노문 공문이요. 공문이 왔소? 에고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 내려왔다. 이거 많이 배웠던 표현이죠. 이거 뭐죠? 예, 동음 이의어에 의한 언어 유희네요. 예, 서방을 원래 이건 서쪽 방향이란 뜻에서 남쪽 방향이란 뜻을 썼지만 서방 남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동음 이어를 갖고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거리나 내려왔다. 자, 네 신랑 몽룡이는 거지 됐어.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속에서 보던 임을 진짜로 실제로 본단 말인가 라고 춘향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월매가 너의 서방에서 남방인지 했고요. 지금 이 대사는 춘향이의 대사네요.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 그리님을 이리 쉽게 만난단 말인가. 상사불견 생각만 하고 보지 못하던 그리워하던 임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 춘향이가 하는 말이니까 그리님은 바로 몽룡이죠. 그리워하던 힘을 이렇게 쉽게 만난단 말인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방명하다. 어찌 그리 이거는 몽룡이에요. 어찌 그리 무정한 사람은 이거는 몽룡이고요. 방명하다 나의 모녀. 나의 모녀 참 팔자가 정말 운이 없구나. 서방님 이별한 후에 자난 후나 임그리워 일구원심.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뭐가요? 한이요. 날이 갈수록 한이 심해졌는데 인해신세 이래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지금 춘향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고 있냐면 입신양명한 목룡이가 와서 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죠. 한참 일이 반기다가 임의 모습 자세히 보니 목룡의 모습 봤어요? 어찌하냐 한심하랴. 왜? 임의 모습 뭐가 됐습니까? 거지가 됐죠.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건 서러운 마음 없음하는 서방님 이 지경에 거지가 된 게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말하라. 인명의 지천이 설마 죽겠느냐. 이거 목룡의 대사인데요. 이게 실제죠. 이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목룡이는 암행어사가 되어서 변사또를 숙청하고 그리고 춘향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룡이죠. 자, 목룡이는 진실을 쥐고 있고요. 춘향이는 꿈속에서 아까 진실을 봤네요. 춘향이가 저의 모친을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7년의 큰 가뭄의 백성들이 비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턴가. 자, 나는요 한양성 서방님을 기다렸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내가 막 자진할 만큼 내가 다 할 만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린 마음은 자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7년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백성들이 비 기다린 거에 비교할 수 있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대요. 근데 내가 임을 기다린 마음이 7년 가뭄의 백성들이 비 기다린 것보다 더 심하답니다.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다리 무너졌네. 나는 여태까지 임을 위해서 내가 막 희생하면서 있었는데 아 이거 헛수고네. 불쌍하다 이내 신세. 나 참 불쌍하다. 할 일 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인 없게 하여 주옵소 하면서 지금 춘향이가 체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치 일도 없죠. 만수운한 흐트러진 머리. 만수운한이요. 이게 흐트러진 머리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쪽진 머리가 흐트러진 걸 만수운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걷어얹고 여러분들 그 춘향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춘향이가 옥에 갇혔을 때 머리가 다 헝클어지죠. 그거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사극에서 옥에 갇힌 사람들 머리 산발되는 거 생각해도 돼요. 이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걷어얹고 이거 간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죽으러 가는 거니까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꾼인 척 달려들어. 품삯 받는 일꾼처럼 달려들어요. 누가요? 주체는 이몽룡이에요. 이몽룡 당신이 자 내가 죽었을 때 달려 들어와서 둘러엎고 이거부터 말이 안 돼요. 몽룡이는 그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길 달려 들어와요. 죄수가 죽었는데요. 자 어쨌든 달려들어 둘러엎고 우리들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에 여러분들 여기 이 문제에 기억과 니은이 빠져 있는데요. 아마 눈치챈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용당 기억, 선산이 니은일 것 같은데요. 자, 부용당은 적막하고 조용한데 뉘어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여 염해서 염습은요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그 관에 넣는 과정이 전 과정이 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손수 이 시체를 잘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처리할까 하면 뒤에 나와요. 나의 혼백 위로해서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자,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식 염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약식으로 나를 염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일단 임시로 나를 묻어달래요. 감회장하랍니다. 감회장하는 이유가 또 나와요. 뒤에. 서방님 귀희하게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당신이 입신양명에서 높은 벼슬에 오르면 한시도 둘러 말고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육진장포 이거 좋은 천입니다. 아까 옷 안 벗겼잖아요. 이제는 좋은 천으로 만든 옷으로 좋은 천으로 다시 염아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묻히고 싶어서 지금 일단은 감회장하라는 얘기. 왜냐면 당신 아직 거지니까요. 다시 염해서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때, 북망산천은 이게 뭐 저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무덤의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앞남산, 뒤남산 다 버리고 한양을 올려다가 선산 발치에 묻어주고. 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춘향이는 기생이고요. 기생은 천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어디다 묻으라 그랬냐면 선산 발치에 묻으랍니다. 여러분 황진이를 기렸던 사람이 그 황진이를 기리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시조를 지었다고 해서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뭐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그랬던 시대였는데 이거 보니까 뭐, 자기를 선선 발찌 묻어달라고요? 예, 이거 큰일 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 그만큼 이 춘향전이라는 노래가 이 작품이 이 작품이 굉장히 신분 상승을 염원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춘향이는 얘는 욕망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문의 세계 길을 수절 원사 춘향지묘 8자만 새겨줘. 자기가 선산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에요. 바로 수절했다는 거죠. 이 수절했다는 거 바로 이 작품의 주제가 두 개였죠. 신분 상승의 욕망과 절개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이나 어, 이중적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겉에 드러나 있는 주제와 속에 숨어 있는 주제를 갖고 있고요. 이 절개라는 것은 겉에 드러내도 되는 주제예요. 그런 거 우리 겉에 드러난다 해서 표면적 주제라고 하고요. 신분상승의 욕망은 기생이 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 이 말도 안 돼요. 숨겨놔야 돼요. 이런 거 바로 이면적 주제라고 하죠. 자, 계속 볼게요. 8자만 새겨줘. 망부석이 아니될까? 서산의 진우는 내일 다시 오련만은 망부석 남편을 기다리는 돌이라는 건데 죽어서도 자기가 계속해서 목롱을 그리워하겠다는 얘기예요. 절개를 계속해서 갖추겠다는 얘기겠죠? 서산의 진우는 내일 다시 오련만은 불쌍한 춘향이 다시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오겠는가? 신원, 원을 푸는 거죠. 신원이나 하여줘. 자, 나의 신원을 하려면 당신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려면 당신은 나를 당신 선산 발치에 묻어줘야 합니다. 에고에고 내 신세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긴 안 나와 있는데요. 춘향이가 그 몽룡이랑 잘 살기다가 몽룡이가 왜 아버지가 서울 발령나서 앞부분에서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나서 아버지가 서울로 가게 되니까 춘향이가 막 몽룡이한테 막 집어 던지고요. 머리 다 자기 머리 다 뜯고요. 옷 다 찢어 버리고요. 거의 뭐 난리도 아닙니다. 춘향이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아까 자기가 기생인 자기를 몽룡이가 그냥 버리고 간다면 춘향이는 가만히 안 있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몽룡이의 한번 잠깐 놀던 기생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실부인 대우를 지금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33번 문제 들어가죠. 몽룡과의 재회에 앞서 춘향이 탄식을 담은 시조를 삽입한다고 할 때, 자, 재회에 앞서 춘향이가 어떤 탄식하냐면요. 몽룡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 나와야 되죠.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 꿈에 다니는 길에 자취고 날량이면 자취는 흔적이죠. 꿈에 다니는 길에 흔적이 난다면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죠. 꿈에 내가 막 다닌다고 해서 거기 발자국이 나겠습니까? 흙이 파이겠습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렇다면 남의 아니라 님이에요.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만은 자 돌로 된 길이라도 다를 거예요. 왜요? 돌로 된 길이 다르려면 내가 엄청 자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면 꿈마다 임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보고 싶으니까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것을 쓰러하노라. 꿈길에는 흔적이 남지 않으니 그것을 바로 흔적이 남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슬퍼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답은 4번인데요. 1번 볼게요. 이거 했던 시조죠. 높은 나무에 날 권하 올려놓. 날 높은 곳에 올려놓고서는 이보 번님네 자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은 사람이래요. 흔들지나 말았으면 떨어져 죽긴 서럽지 않지만
임을 못 볼 까노라. 번임내가 되게 나쁘네요. 야, 너네 왜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날 흔들어 떨어져 죽게 만들어. 나 떨어져 죽는 건 괜찮은데 걱정 있잖아. 나 임을 못 볼까 봐 걱정되는데 그만 좀 하지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양원은 정승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높은 나무는 아주 높은 벼슬, 정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가리키겠죠. 그 높은 벼슬에 나를 이렇게 올려놓고선 막 흔들어대고 있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번님들 때문에. 즉 번님들은 나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모함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도 얘기하죠. 끝까지. 자, 떨어져 죽는 건 괜찮아. 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데 임을 못 볼까 봐 걱정돼. 자, 모함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누구에 대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정승이 연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임은 누구겠습니까? 예, 당연히 임금일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지당이 빗뿌리고 양류에 내끼인지. 이 지자 연못지자입니다. 연못이 있는 마당에 빗 뿌리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양류에 그 뭐 버드나무에 내끼인지 안개가 꼈을 때. 자, 버드나무가 나오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 곳. 석양의 짝이는 갈매기는 오락가락한 놈에. 자, 여기서 화자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는 객관적 상관물 몇 개 나왔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 내리고 있고요. 자, 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매기 날아가는데 짝이는 갈매기고요. 그 다음에 해질 무렵이네요. 다 어떠해요? 다 이게 다 업되고 있어요. 다운되고 있어요. 전체가 다 다운되고 있죠. 그리고 느껴지는 정서는 어떤 거죠? 배는 비어 있고 갈매기는 혼자 있고. 그럼 뭐야 이거? 외로움? 이런 거네요. 예,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날 저녁에 외로움 정도가 되겠네요. 자, 3번 갈게요. 하하허허 한들 내 웃음이 진짜 웃음이겠는가? 그러면 하하허 하는 건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아닌 겁니다. 하 어처가 없어서 느끼다가 그리 되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흐느끼다가 그리 된 것이네. 그렇다면 내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 흐느낌이에요. 번님네 웃지 마. 입 찢어져. 그럼 뭐예요? 나도 웃고 번님도 웃고 있는데요. 내 웃음은 흐느낌이고요. 번님들의 웃음은 흐느낌 아니죠. 그들은 조소하고 있네요. 조소. 조소가 뭐야 얘들아? 비웃음이죠. 그러니까 나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봤던 고전 시조 중에 이런 표현 본 적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 나왔죠. 그것도 양반이 쓴 평시조인데 5번 갈게요.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퍼 말아라.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이 아니로다. 가노라 심술 짓는 봄을 시샘하여 못하겠는가.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요. 꽃이 지고 있어요. 그 새들이 슬퍼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낙화의 안타까움이겠네요. 그리고 낙화를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냥 뭐 사실은 뭐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자연이잖아. 자연의 일이니까 자연의 섭리에 체념하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고요. 선생님 지금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 거죠. 자, 그런데 얘를 반영론적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영론적 관점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 이거는 을사사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을사사화는 정종의 뒤를 이어서 정종에게는 잠깐만요. 자, 을사사화는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중종의 첫 번째 아내인 첫 번째 왕후인 이 장경왕후에게는 장경왕후의 자손인 인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가 또 명종을 낳죠. 근데 인종이 먼저 왕이 됐어요. 자, 인종은 누구를 많이
키워줬냐면 살인파를 많이 키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죽고 명종이 그 뒤를 이어요. 자, 그런데 이 명종은 살인파가 아니라 훈구파를 등에 업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훈구파가 득세한 후에 명종을 등에 업고 훈구파가 득세한 후에는 이 문정왕후의 외척 세력들이 있죠. 이들이 장경왕후의 외척 세력들과 이 사림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명종이 즉위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뭐 100여 명을 죽였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을사사화인데 다시 중종이 죽고 나서 인종이 뒤를 잇고 그 다음에 명종이 뒤를 잇는데요. 인종은 자기 어머니의 외척들, 보통 살인들이었는데 이 살인들을 많이 키워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정왕후의 외척, 그러니까 명종의 외척들, 그러니까 문정왕후 쪽 식구들은 훈구파였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 죽고 그다음에 명종이 뒤를 이은 다음에는 이 문정왕후의 외척들이 장경왕후의 외척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몇 년 사이에 100여 명을 죽였는데 이것을 바로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이 꽃이 뭔지, 새가 뭔지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꽃이 진다 하고 꽃이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을사사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여기서 지는 꽃은 누구겠습니까? 예, 수많은 살인들이겠죠. 수많은 살인파가 다 사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살인들이 사망한다고 새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이 새는요,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백성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이 아니로다. 자, 꽃이 지는 건 누구 때문이냐? 바람 탓이에요. 바람이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예, 문경왕후 아니라 문정왕후죠. 예, 문정왕후의 외척, 명종의 외척들이죠. 명종의 외척, 훈구파들 때문에 꽃이 진다. 가노라, 가느라고 심술 짓는 봄을 시샘하여 무엇하겠는가? 자, 봄이 가면서 심술을 부리고 있어. 이것도 같은 거죠. 바람, 봄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무엇하겠어. 어쩔 수 없지. 슬퍼하지 마. 라는 을사사화를 바라보는 송순의 체념적이 일어나 있는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그런 작품입니다.